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페트롤카 이제 보카치오 관련된 구체 내용을 한번 강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의식적으로 이제 고대의 작품을 수집하고 그 연구에 열중한 최초의 인문주의자는 페트롤카죠. 자, 이 페트롤카는 되게 신앙심이 동독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제 썼던 고전문화 수사법을 조사를 하고 이걸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중세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고대 문화의 어떤 그 고대 로마 문화 이 같은 수많은 문학 작품을 또 수집하고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 특징을 찾아내고 있죠. 그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던 학자죠. 자,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은 그 라틴어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그 작품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토속어를 썼던 작품도 있죠. 그래서 라틴어 서사시인 아프리카가 있고 그 이탈리아 서사시인이었던 그 칸초니에라는 그 작품이 있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그는 일찍부터 학교 시절에 키게르 시대에 학교 시절에서 키게르 시대에 매혹되었으며 이탈리아의 과거의 고대 세계에 대한 동경이 그의 가슴에 싹 텄다. 그래야 그는 라틴 작가의 어떤 작품을 수집하여 연구하는 데 열중했으며 그러한 연구의 산물로서 스킨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주인공을 한 아프리카라는 라틴어 서사시를 썼죠. 그다음에 인제 그러나 시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그 잘 표현된 것은 젊었을 때 만난 라우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부르는 서정시 칸초리에요. 예. 자, 이 칸초리어는 그 아프리카와 달리 그 이탈리아어를 썼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토속어를 썼죠. 그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있는 그대로의 어 새롭게 노래 부르고 그대로 새롭게 노래 부르고 그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이 사람이 언급됐었어요. 그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페트라카 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보카치오예요. 이 보카치오. 이 보카치오는 유명한 책은 데카메론을 썼죠. 데카메론. 자, 데카메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데카라는 것은 열이란 뜻이야. 이탈리아 열. 메론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10 가지 이야기야. 그래서 일종의 인제 그 당시 사회상을 모사했던 이제 그림 그 뭐냐면 책이었는데 소설책이었는데 그다음에 흑사병이 도니까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였던 10 명의 피렌체 남녀들 사이에 10 가지 이야기가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소설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보카치오는 흑사병을 피하여 교회에 모인 10 명의 핀란드 남녀들이 10 일간 번갈아 가면서 짤막한 이야기를 한 것을 모은 형태가 데카메론 작가로 유명하다. 자, 이 작품에서는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난잡한 이야기와 기치로 찬 그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주가 되었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전략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교회나 수도사의 위선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데카메론은 근대 소설의 호시라고 평가되며 영국의 초소에 비롯한 동시대 영향 어 동시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네. 요 데카메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인제 그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14 세기 말에 앞에서 잠깐 언급한 크리솔로라스라는 사람이 핀란드에 건너왔죠. 그래서 핀란드에 와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코시모 메디치인가의 어떤 도움을 받고 메디치의 도움을 받고 프라하탄 학회에 살았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14 세기 말 비잔틴 출신의 크리솔로라스는 크리솔로라스가 피렌체에 건너와서 그리스에 관한 강연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부활을 징조를 보였다. 그의 강의는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었으며 15 세기 들어서 그 많은 학자들이 비잔틴으로부터 이탈리아에 건너왔고 콘스탄티노플에 함락한 후에 비잔틴 학자들이 이 새로운 왕명의 물결이 흘려들면서
그리스 연구의 성향이 이루어지게 됐다. 특히 플라톤, 신플라톤 철학이죠. 신플라톤은 제가 말하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예. 플라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잠깐 잘못 설명했는데 크니솔라스가 이제 그 뭐냐면 때 코시모 메디치인가에 지원을 받던 게 아니라 이 플라톤 때 지원을 받았어요. 플라톤. 그 후에요. 예. 플라톤은 필렌체에서 플라톤 철학과 부활의 유행을 자극을 주었으며 코시모 데 메디치는 필렌체 플라톤 학회를 창설했고 15세기 말에는 뭐냐면 피치노가 플라톤의 라틴어 번역을 출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플라톤이 이제 필렌체에서 건너와서 그 플라톤 철학을 널리 유행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에 이제 중세 시대 때도 그 중세 말기 때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비잔틴 지역에서 신플라톤 철학이 들어왔다고 했죠. 요거 좀 연결시켜서 같이 맥락에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또 소개된 한 인물이 있어요. 인문주의자로.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에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사라졌지? 페이지 수가 이게 왔다 갔다 했네. 네. 자, 여기 이제 피코 달레미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그 사람으로 그 비상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비상교과서 12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이 피코 데ter미나도가 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거기에서 인간은 자기의 본성의 자유의지에 결정된다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했죠. 그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죠. 자, 이 연설 왜 했냐? 그 당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인간의 능력과 존엄성을 부정하자 이에 반기를 든 그 사람이 피코가 쓴 거야. 아마 그 뒤에 그 이노센트 3세 글을 보고 그 후에 이제 썼을 것 같아요. 자, 피코는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기족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찬하고 인간의 참된 기질을 자유지에 찾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있으니까 요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사회적 개론을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로렌츠 발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거 많이 듣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문헌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게 발라의 콘스탄트 기진장이에요. 네. 콘스탄티누스 기부장.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을 기부했다. 이때 교황의 서부 전체, 로마 교회 전체 서부를 다 기부했다는 것은 다 그 당시에 그 교황이 만들어놓은 위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콘스탄트 기진장은 관련돼서 중세 시대 때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요거는 중세 시대 때 강의를 또 좀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인문주의의 보급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뭐 요것도 뭐 쓸데없는 말들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건너뛰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단락만 좀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자, 그래서 인문주의와 전파의 보급을 바탕으로 학회 활동이 이제 그 당시 발전됐고 인문주의자들 그 후원을 중심으로 한 학회는 로마와 나폴리에 설립되었으나 대표적인 게 필렌체의 플라톤 학회다. 예, 앞에서 언급한 그 메디친가의 후원을 받고 이제 성립된 학회를 얘기하죠. 자, 이 학회는 그 코시모 데 메디친가에 설립되었으나
15세기 때 로렌치 그 손자죠. 손자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거기에는 피치노, 피코데나 밀란도라 아까 지금 언급했던 인물 있죠. 엘베르트 등 당시 플라톤 연구의 대가들과 미켈란젤로가 이제 참가하고 있었으며 철학적 논의 외에도 명상과 사색과 생활의 사색 생활과 현실적인 활동의 생활에 우월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피렌체 사람이야. 근데 이거 좀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 그 밀라노 쪽인가 베네치아 쪽으로 넘어갔던 사람이죠. 예.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 발명한 할판 인쇄술이 있어요. 할판 인쇄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지식의 보급에 큰 영향을 주죠. 요건 뒤에 이제 또 당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자세히 읽어보고요. 자, 하여튼 할판 인쇄술 또한 인문주의의 전파와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할판 인쇄술로 재본의 시간이 단축되었고 작품의 원전을 우수히 재생산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을 신속하게 넓은 범위로 전파되는 동시에 지식과 학문을 좁은 선지자 집단에 넘어서 넓은 사회계층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또 그 뒤에 있는 종교 개혁도 가능하게 했죠.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인쇄술이 15세기 중후에 도입되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거쳐서 베네치아, 안토베르펜, 리옹, 파리, 제네바 등 유럽의 수많은 도시에서 근대적 출판업자가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야, 그 다음에 세계화 인간의 발견 있는데, 자, 이 세계화 인간을 발견한 말 한 사람은 누구냐? 브루크하트예요. 이 사람이 요 말을 했죠. 그 여기는 세계의 발견과 인간의 발견을 따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발견을 볼게요. 이 르네상스 활동의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세계 발견의 의미가 뭐냐? 이건 르네상스가 이제 그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자연의 속에서 신의 섭리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연의 인간 중심 사고가 발달되면서 이제 자연 속에서 신의 섭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즐겨 모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는 그 태도가 나중에 근대적 자연과학도 싹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지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싹 텄다. 뭐 이게 이제 세계의 발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계의 발견함은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찾고자 하는 의욕에서 신앙류와 신대의 발견이 그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바깥 세계로 뻗어난 욕망, 즉 팽창의 정신을 가리켜 르네상스 정신으로 보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그것은 자연 속에 신의 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요걸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걸 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 하면 좀 약간 이기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뭐 강조하는 그런 것들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다른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예전에 신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봤잖아, 세계를. 근데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거야. 해석하고 이걸 개인주의라고 해요. 여기서는 하여튼 있는 그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모색하려고 했다. 그래야 르네상스기에 비로소 근대적인 자연과학이 싹이 트고 자연의 아름다움 나름대로 문장이나 화풍에 그대롭게 또 자유롭게 모색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인간의 발견이 있어요. 또 인간의 세계의 발견도 있지만 인간의 발견도 있는데, 자, 인간의 발견의 뜻은 뭐냐? 자, 인간에 대한 중세와 다른 새로운 인식이며 르네상스의 새로운 인간관이 근대적 인간관을 형성하는 발전에 출발됐다는 점이다.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는 신분이나 사회계층, 혈통 같은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르네상스 인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했다는 거야. 예, 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 대신에 인간을 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르네상스 인간의 전체적인 완성을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세계인들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은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그래서 그 결과 르네상스는 그 인간성을 이제 종교 속박에 해방시키고 아까 이제 개인주의 연결시켜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여러 면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만능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들 많은 사람들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요나 다빈치나 뭐 미켈란젤로나 그런 사람들은 미술이나 예술 작품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자연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했어요. 예, 그리고 천문학도 잘했고 맞는 그 엔터테인먼트였죠. 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상이 이거 보니까 서구 중심적 사고가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학문의 분화가 나타나 있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작기를 좀 잘하는 거죠. 학문의 어떤 정통적인 모습보다는 작기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알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학문의 분화가 일어나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불가능하죠. 각각의 학문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잘해갖고 전문가 인정 못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전문적인 영역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만능의 천재라고 하는데 실제 그 시대 상황에서는 누구나 만능의 천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능만 있으면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참조해 주시고 띡띡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을 보죠. 음. 이게 시험 문제는 제 생각에 요 부분에는 미술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요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하면 좀 약간 주관적이고 심리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징이 뭔가 그것만 좀 발췌해 가면서 인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라 미술 작품 뭐냐 미술관이나 이런 데 나오면 경매에 나가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임용 시험에는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고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좀 감상하면서 예 지나가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첫 번째 특징은 자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처럼 위대한 천재적인 예술가 수없이 나타난 시대도 역사에 드물 것이다. 그 얘들은 인문주의와 더불어 고대 문화의 부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으며 그리스 로마의 고전 미술은 그들의 예술적 영감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 미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전 미술에 그들에게 외에도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아까 개인주의 있죠. 예. 개인주의 세계에 발견해서 발견된 있는 그대의 자연이다. 그래서 이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의 미술계는 종교를 비롯한 제대 편견이나 구속에 떠나 그대로 자연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접근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새로 눈에 뜨게 하고 정확한 구조를 알고자 당시에 금지된 모험과 위험을 수반되는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시체를 몰래 입수해서 해부하는 거야. 예. 요건 동서양을 떠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시체를 해부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체를 가지고 와 갖고 그걸 해부해서 여러 가지 뭐 장기의 모습이나 위치 이런 것들 파악하고 했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해부를 해야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 뭐 장기 모습 이런 것들을 또 정확히 알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각이나 그림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미켈란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그 후에 이제 여러 그 당시 의사들이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그 뭐냐면 회부를 하고 그걸 또 뭐냐 글로 남겼어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이탈리아 그 당시 르네상스의 미술가들은 단순한 화가나 조각가가 아니라 생리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면서 건축하면서 다재다능했어. 그래서 신체 해부를 통해서 얻은 인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강성의 강도와 그것의 각도에 따른 사물의 사체와 형태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관찰하고 원근법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물감을 탐색하면서 유화를 그리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 당시엔 다재다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문의 문화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 예. 지금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자 이제 그들은 이제 또 중세 유럽가들 같이 이제 문명의 장세 장인이 아니라 당당히 예술가로서 자기 이름을 내걸었죠. 당당히 그림을 밝히고 높은 사회적 물질적 대우를 받게 됐다. 자 그는 여전히 종교적 테마를 많이 택했으나 그의 정신은 인간주의에 현세적이었으며 그리스 신화의 주변의 일상생활에 관한 테마도 취급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에 약간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바탕 종교적인 어떤 소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일상생활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주로 이제 아직 중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요소가 많아, 종교적 요소. 예. 근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종교적 요소보다는 일상생활을 많이 그려요. 왜냐면 북유럽 르네상스의 소위층들, 그러니까 예술품 소위층들이 좀 약간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상위 0.1% 2%만 그 소비한다고 했죠. 그런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상위 한 10%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소 시민층까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것도 뭐 있겠지만 좀 일상생활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리기를 원했거든요. 그에 맞춰 갖고 그때 작가들은 이제 일상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려. 일상생활 소재로. 그리고 종교적 모습을 그리더라도 그 당시 르네상스 시기 때 종교적 모습은 좀 인간적이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려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성모 마리아를 그리더라도 중세 시대 때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안고 이제 뭐냐면 젖을 꺼내서 먹이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젖은 안 보여. 예. 성모 마리아 상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 뭐냐면 안고 거기 약간 이제 젖을 먹이는 시도만 보이거든요. 가슴은 가렸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성모 마리아 보면 가슴을 완전 벗기고 다 드러내게 하고 아기 예수도 이제 뭐 거의 밝아서 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고는 얘를 이제 먹이는 아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모습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요 작품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전반적으로 다 보여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림 찾아가면서 이제 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던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원근법 같은 것들 이제 개발했죠. 예, 이걸 원근법을 완성시켰죠. 개발한 거다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티첼리 같은 사람 비너스 탄생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제식에 대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승리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천사의 모습들 보면 다 육체를 드러내 보여. 어떤 몸매 같은 것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중세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뭐야 드러내지 않고 완전 가려져 있죠. 네, 여자 천사의 모습들이 다 몸에 가려져 있어갖고 얼굴만 다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좀 요번 추세를 보니까 어 르네상스에서 이제 중세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뭐 여자 몸을 드러내 보이는 걸 성상품화라고 비난을 좀 많이 하니까 어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때. 자, 하여튼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해화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세 명의 걸작이 나타나죠.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장이 나타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거장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장이 절정을 이뤘다. 그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곰곰에 보기에 드문 만능의 천재였다. 해와 조각이 뛰어났으며 인체의 부도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며 인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기도 했다. 그는 또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물리학이나 토목 기술 이런 것도 능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기도 했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비행기 같은 걸 설계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구상만 했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상 차원에서만 끝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원근법과 명암법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모나리자로 알려져 있는 신비로운 나우지코타와 새로운 물감을 실험했습니다. 실험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불임체를 강구하고 있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달레 그레치아의 성당의 최후의 만찬 등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꼽히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있죠. 네, 미켈란젤로. 이 사람도 이제 르네상스가 낳은 예술가면 만능의 천재인데 이 사람 화가이면서 조각가고 건축가야. 또 시인으로서 파라톤학계 또 회원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필렌체를 뭐냐면 출신이었지만 떠났죠.
근데 이 사람은 필렌체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필렌체의 다비드상을 이제 뭐냐면 세웠죠. 이 다비드상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렌체를 자연을 지키는 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의 대작은 로마의 이제 시스틴 예배당에 있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성장을 그렸다는 거. 그래갖고 그걸 그릴 때 이제 한 20개월 동안 틀어박혀서 뭐냐면 그 고개를 적시고 그 천장하니까 젖힐 수밖에 없겠죠. 천장과 불이 떨어지는 그림 물가를 뒤집어 쓰면서 일에 몰두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파울로가 있어. 그 앞에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 중에 나파울로 있죠. 나파울은 이제 위대한 선배들의 허풍을 섭취하여 그 타고난 천분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조화의 미를 추구했다. 그의 많은 성모상들은 그림이나 바티칸의 벽화든 벽화에 그려진 아테네 학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에서 볼 수 없는 안정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몇 번째 달려 세 번째 달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베네치아 학파예요. 앞에서 얘기한 베네치아는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고 베네치아도 예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예술 작품을 후원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16세기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거의 만렵이죠. 꽃이 시들어갈 무렵에 16세기 때 지우로 지우네 그다음에 티치아노 티토레토 같은 베로네제 같은 그런 베네치아 학파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베네치아 학파보다는 베네치아 파가 낫겠네. 학파는 어떤 뭐 연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베네치아파가 등장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 예문. 베네치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베네치아 파악카드에 등장하여 그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혼을 찬란하게 장식했다. 그의 공통된 특징은 호화찬란한 색책을 사용이며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그래도 아직 일만의 수준을 머금고 있는데 반해서 티치아노의 누워있는 비너스는 오직 매혹적인 강림만 넘쳐 흐렀다. 일종의 이제 뭐냐면 인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려놨던 건 진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 성상품화마 뭐 이렇게 여성의 상품화 때문에 막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뭐냐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작품이라도 시대에 따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더 얘기했다가 좀 큰일 나니까 여기에서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데 뒤에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네치아 아니 그 르네상스 양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건축에서 르네상스 양식 요거 특징을 좀 볼게요. 자, 건축에 있어서 고딩 양식과 그렇게 건축에 있어서는 고딩 양식이 그렇게 성하지는 않았고 그나마 건축 모양이 알프스 이북과 달랐던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도 로마 돔이나 아치 형식 그리고 그리스 열주식을 저처한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됐다.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것들을 들려면 그 베르누 대성당이죠. 네. 요거 이 시기 때 대표적인 건축물이야. 이 시기 때.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면제부 판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종교개혁과 연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좀 약간 그림만 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비상교과서 1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뭐냐면 그림들이 있어요. 예. 그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는 신 중심의 어떤
중세적 세계를 극복하고 현세의 삶을 충실했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난 것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르네상스식의 세계관이 중세에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해석을 좀 볼게요. 자 이때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그 인체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체에 해부를 했죠. 그 근육을 관찰하고 그림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원근법과 명화법을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어떤 신중심의 세계를 벗어나서 원근법과 명화법을 통해 미술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 이단으로. 그래서 이제 이 원근법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명화법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여기 성삼일체 뭐 모나리자의 그림 요거 한 점만 갖고 있어도 진짜 평생을 자사상 대대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그림 보면 아테네 학당이 있어요. 아테네 라파엘레가 이제 그린 철학을 준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리스 철학자의 헌인의 5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자들의 특징과 자세를 완전히 동작을 그려놨고요. 조각도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다 그렸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피에트에 보면 이제 그 그림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피에트에 그 있는 상 피에트로 대성당에 있는 건데 마리아에게 안긴 예수의 시신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한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가 있잖아. 이 예수의 어떤 발라의 모습, 발라가 이제 다 벗긴 모습이네. 자 이때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시체를 자기 아들 예수의 시체를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야 울면서. 예. 근데 이 예수의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이런 조각상을 만들려면 그 인체 모습을 알아야 돼. 근육이나 이런 것들 해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해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부학적 지식을 알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이제 또 이제 그 뭐냐면 필렌체 앞에다가 필렌체 상징을 하는 다비드상이 있어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5m가 넘는 대리상이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요 내용인데 이거 남자 성기도 그려놓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다면 난리 나죠.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렸어. 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도 뭐냐면 뭐야? 인체 해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봤어요. 뭐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안구정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안 르네상스와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213페이지 펴보세요. 서강자 213페이지. 이게 서강자가 아니네요. 잠깐만. 제가 어,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서강자 243페이지 펴보세요. 243페이지. 그 앞부분에 이제 르네상스의 뭐 의미나 이런 것들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팩트 위주만 제가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탈리안 르네상스 볼게요. 자, 이탈리안 르네상스의 이제 어떤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11, 12세기 때 공운동을 주도했던 부유한 상층 시민들은 봉건귀족들과 함께 도시 문벌 계층을 형성했고 이탈리아 도시국가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밀라노 공국, 필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북부와 교황령이 위치한 중부, 나폴리 왕국이 지배한 남부로 나눠져 있었다. 처음에는 도시국가들은 공화정의 정치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한 가문에서 전제적 지배체제가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그 금융을 통해서 축적된 부를 바탕한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치오피 반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1378년과 1382년에 피렌체 가난한 양모 노동자들인 치오피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 원래 이게 실패하다가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나중에 또 진압이 당해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하여튼 이걸 실패로 끝난 뒤 벌어진 가두 지배층 사이에 권력 투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메디치 가문은 이후 몇 차례 정치적 격변성에 시해도 추방되긴 했지만 끈질기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필렌체의 공화주의 정통을 서서히 고사시켜 나갔다.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고사시켰다는 천천히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립하고 있던 군소 도시 국가를 다스린 이탈리아의 통치자를 신노네라고 하죠. 아까 지금 잠깐 설명했죠. 전제 군주제를 신노네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적 책략과 걸문순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러한 이탈리아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군주론이죠. 자, 군주론을 저술한 르네상스 최초의 정치가인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옹호하면서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부터 분리시킨 거야.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모든 정치적 도덕률 폐기하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후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 국가 이성. 그래서 국가는 그 자체의 존재를 지니며 국가 권력은 법과 도덕, 종교보다 위에 있다는 이념이야.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죠? 로마법에 나왔죠. 이 로마법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 이성, 근대법의 어떤 그 주권, 근대 국가의 주권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국가 이성은 근대적 국가의 어떤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것은 절대 왕정기에도 받아들였고 그 후에도 이제 근대 국가 때 국가 이성은 그런 근대 국가의 주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럼 국가 이성이 뭐냐? 여기 보면 국가 그 자체 존재 이유를 지닌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개별 국민들의 합이 아니야. 단순 합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실제론적 관점에 봤다는 거예요.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그 구성된 개인들이 추구하는 합의 그 이상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도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 전쟁을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거기 가서 이제 끌려가서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해.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국가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그 국가를 장악하는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어떤 국가가 걸어온 정치, 경제, 역사적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구성이 싫어함에도 그 국가 자체의 어떤 그 자체가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동원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국가 이성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이성은 또 법과 도덕, 종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공화주의 같은 정통을 남겼다. 후세에 물려줬는데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가두적인 체제를 얘기해요. 가두정책. 공화국.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공화주의와 공화정이라는 의미와 민주주의의 의미가 분리돼서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갖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고,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간접 민주주의 정치 의미로서 엘리트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이전까지 선거권이 확대되기 이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공화주의였어요. 예, 공화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리트 중심의 어떤 가두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이 19세기 때 이전까지는 주요 어떤 정치 사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탈리아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그 디네조 가시아에서 단순히 예전처럼 군사에 의존하지만 않았다. 자, 그들의 명성과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문주의와 예술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했다. 자기 그걸 통해 명성을 얻었다고 했죠. 그 일례로 14세기 말부터 필렌체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건너와 그리스 고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고대 그리스 문화와의 철학에 대해 관심이 크게 일어났는데 특히 플라톤 연구에 집중했던 인문주의자들 모임이었던
플라톤 학계를 적극 지원했던 인물이 메디친 가문의 수장 코시모 데 메디친이었어요. 예. 플라톤 학계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메디친 가문의 후원은 미술 분야에도 빚을 받았는데 코시모의 손자였던 로렌츠 데 메디친은 15세기 후반 필렌체를 지배하면서 보티첼리와 미카엘자 같은 당대 이제 그 뭐냐면 거장들의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최초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이제 서계 뭐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죠. 네, 이거 이제 좀 넘어가서 그 미술 작품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게요. 그 당시 미술 작품의 주제가 종교적인 소재가 압도적이었죠. 일상생활도 있었지만 자 여기 보면 쭉 넘어가서 비독부터 읽어볼게요. 비록 미술 작품의 주제로서는 종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원근법이나 명화법 같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고요. 특히 비너스 탄생이나 다비드상처럼 공공하게 인간의 육체미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다비드상 아까 전에 그 교과서 사진에서 봤죠. 그래서 중세 예술가들은 길드의 제약에 묶여있던 장인 내지는 육체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중세 예술가들이요. 그래서 근데 르네상스 초기만 해도 대부분 미술가는 후원자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관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재능 있는 예술가들, 특히 3대 거장으로 이끌어진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라파엘 등은 자의식이 강하고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해나가는 자유로운 교양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갑이고 예전에 군주의 취향에 맞춰서 또 돈을 주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 사람들은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오히려 이제 돈을 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갖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듯 예술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이탈리아 도시의 부유한 시민계층이 곳곳에 산지한 군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르네상스 후기에 들어가면서 필라체를 대신해서 교황청에 있는 로마가 새로운 예술 중심을 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거대한 동으로 유명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결정으로서 이후 서양의 공공 건축물의 기본 형태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필렌제 같은 도시 국가가 아니라 후기 때 들어가면 로마가 주요 수요층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제 끝났고요. 그럼 다시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제 볼게요. 자, 서기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제 보는데, 자,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제 하기 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예, 비교. 이게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거든요.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신미지역이고 기족적이고 문예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봉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술품을 지원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봉건세력들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교황이나 뭐 좀 약간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봉건적인 세력들이 좀 많고요.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북유럽 르네상스 있죠.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은 좀 약간 반대적이죠. 북유럽 알프스 이백의 르네상스는 되게 비판적이야. 사회 형상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뭐 예술가의 어떤 개인의 고유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창작 활동을 한 방면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나 문화나 이런 형상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뭐냐면 담아 넣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탈리안 르네상스도 종교적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좀 다른 게 북유럽 르네상스는 종교적 소재를 다루되 이걸 비판적으로 봐요. 그래서 종전의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벗어나자는 건 아니지만 카톨릭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종교 개혁에 미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북유럽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해서 좀 약간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고전이 다르죠. 예, 여기는 고전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얘기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고전은 그게 아니라 음, 원시 기독교의 고전이에요. 예전에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타가 아니라 이렇게 그 라틴어 번역한 불가타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이제 적혀 있는 그 원전을 얘기하죠. 신약 성경은 원래 뭘로 적혀 있어요? 예. 이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리스어로 적혀 있죠.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로 이제 원판이 원래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어와 시브리어를 연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라틴어나 자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불가타 그 교회가 만들어놓은 라틴어 성경판, 의역한 성경판이 좀 잘못됐고 구라가 많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나중에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와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네. 자, 한번 읽어보면요. 네, 잠깐만요. 아유, 저도 약간 관련된 장을 좀 펴놓고 읽을게요. 자, 여기 이제 이탈리아 이제 르네상스 내용도 있는데, 요거 이제 뭐 그 배경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배경이.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 여기는 좀 약간 번잡하게 돼 있어 서기 내용은. 그래서 요거는 배경 관련된 내용은 서강전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더 좀 정확한 것 같아. 예, 서강전을. 자, 북서유럽 르네상스 배경반지 서강전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정통이 더 강하게 살아남았던 북서유럽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 문화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유럽 첫 번째 차이점이 여기 나오죠. 배경은 북유럽 서유럽 유럽 르네상스, 그러니까 북유럽 르네상스 부를게요. 자, 북유럽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지도의 역할을 수행했던 학자들은 대개 보면 어디에서 건넌 학자들이 많아? 이탈리아에 건너가서 공부를 학자들이 많아. 그래서 되게 이탈리아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같고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한 고전 문헌이나 저자들의 활판 인쇄술의 발전의 덕분에 알프스 이북 지역을 전파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북유럽 르네상스가 어디에 영향을 받던 거야?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받았다. 이걸 배경을 이제 있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15세기 말에 프랑스의 반려 왕조와 에스파냐 신성 로마제국이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그 가문이 이탈리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렇게 이탈리아 전쟁. 아까 이탈리아 전쟁 얘기했죠. 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르네상스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유. 네. 그래갖고 이런 배경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11년 기출문제가 이때 나왔어. 하여튼 2차 기출문제죠. 논술형 기출문제 나와서 그 북유럽 르네상스 특징들 쓴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서기에 들어갈게요. 서기는 한번 쭉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음.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에 넘어서 북부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북부 유럽의 그 북유럽 르네상스가 꽃핀 터즈는 이탈리아와 달랐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바탕은 어디까지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것에 반해서 15세기 후반에 군주이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던 것도 그 기본 성격에 변함이 없었다. 자, 근데 알프스 이후에는 도시가 발달되고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있었으나 정치 중심은 아직까지는 절대 군주였고 그 궁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독일은 이탈리아 같이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으나 이탈리아 같이 도시 국가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봉건주의와 신분제적인 연방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고 연방 군주는 나름대로 절대 군주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일단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물론 전제군주적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탈리아 군주 그 르네상스는 절대 군주의 어떤 비중이 여기보다 더 강했다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는 요것만 읽으면 마치 절대 군주의 뭐냐면 비중이 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약간 그래요. 서양사 강의에서는 대중적 성격도 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중적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서기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읽어 볼게요. 예. 자, 그 이탈리아에 있어 고조는 직접적인 어떤 문화 정통이었으나 알프스 이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지 못했다. 일찍이 로마 문화가 뿌리를 냈던 프랑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세 기사 문화, 스콜라 철학, 그리고 고딕 철학이 이제 고딕 건축이 중심이었고 독일은 고전 문화권 밖에 야만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에 열광할 수 있었지만 북쪽 지역의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대해서 더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대를 새롭게 발견한 나머지 부활과 모방에 열중한 방면에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 부활과 모방을 했지만 또 창조도 했죠. 근데 북유럽 르네상스에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부활된 고대에 대해서 북유럽의 인문주의는 모방 단계를 넘어서 더 학구적이고 비판적인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이걸 비판적으로 더 계승해서 더 발전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좀 표로 그 뭐 서양사 총론이라든지 강론이라든지 개론이라든지 강의를 바탕으로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어디 또 날라갔네, 얘가. 아, 음. 자, 요거 이제 제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중심이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제군주 정신은 부정. 얘가 예, 이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절대군주제가 호언을 하죠. 그렇죠. 여기는 서기에도 없는 것은 서강의는 서양사 강의는 대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다음 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분열돼 있었죠. 똑같이 분열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형태로 분열돼 있었고 아까 지금 읽은 것처럼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 독일은 예를 들면 신분제적 연방 국가로 분리돼 있었죠.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 국가로 이제 있었고 그다음 문화적 기반 기존의 문화적 기반을 얘기하고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로마 그리스 고전 문화와 직접 연결돼 있죠. 여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고전 문화에 보는 관점도 고전 문화의 부활과 모방에 열중이 됐어. 얘네들이. 예. 근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와 그리스 문화도 있긴 있어요. 예. 프랑스 같은 거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요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중세 기사 철학 문학이라든지 스콜라 철학, 고딕 건축 그리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 문화를 접할 때도 모방 단계에 벗어나서 학구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해. 음. 그리고 이제 얘들이 추구하는 원전이 있어. 고대한 그 원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고전. 중시하는 고전 이거 고쳐주세요. 예. 중시 고전을 보면 대개 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 뭐랄까요? 예. 그 플라톤 철학 있죠. 이거 플라톤 철학보다는 정리를 좀 잘했는데 자 중심 고전은 얘는 로마 그리스 고전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원시 기독교 철학을 추구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 후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16세기 때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다시 서계를 한번 강독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이 발견된 고대 그리스 교도의 결합하는 시도, 요거는 그 당시 이제 플라톤 철학과 분과 그다음에 더불어 필렌체 플라톤 학교의 주제였지만 북유럽 사람들은 원시 기독교군과 성경 원전에 더 강한 관심을 가졌다. 예. 그래서 요걸 지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잘못 아까 표를 잘못 해석했네.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예. 이거는 여기 서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했는데 깜빡 잊었네. 이거 좀 고대와 그리스의 결합 시도를 플라톤 철학과 무능 부흥과 플라톤 학회를 중심했고 여기에서는 원시 기독교 성격에서 입각한 걸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따서 밑에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여기다가 하나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잠깐 까먹었어. 여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심 고전은 이제 뭘 보냐? 요거는 고대 그리스 고전을 중심으로 보고 요거는 원시 기독교 고전을 보죠. 요걸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래 맞아. 네. 이거는 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결합이 뭐냐? 이거는 플라토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거야. 기독교. 갖고 있는데 이 원시 기독교 철학도 이제 일종의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내용을 또 볼게요. 서양사 개론.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유럽 인문주의를 그리스도 인문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시 기독교 철학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유럽 인문주의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인문주의하고 이들은 이제 성경의 원전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성경 원전이라는 것은 뭐냐? 요게 서강에 있죠. 뒤에 넘어가면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본래 구약 성경은 그 시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때 이제 70여 성경이라 해서 70명이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서기 1세기 때 그리스어로 편찬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대사 강의 때 잠깐 언급했던 인물이 있어요. 시에로니무스가 있죠. 이 사람이 교황을 명을 받아서 라틴어 성경판을 만들었어요. 그리스어 원판을 가지고 라틴어 성경판을 만드는데 이것이 불가타요. 이 불가타는 의역을 한 거야. 의역을. 그래갖고 그 구약이나 신약을 의역을 했다. 누구식으로? 카톨릭 입장에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불가타의 성경은 중세 이제 서방의 어떤 표준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 불가타 성경이 너무 교회 쪽으로 의역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게 되고 이게 그 당시 이제 불교 인문주의자들이 그 예전에 원본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 예, 그래서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죠. 에라스무스. 자, 그러면 에라스무스 보죠. 에라스무스는 노테론담 출신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어, 공동생활 형제당 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격 강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나 뭐 에라스무스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입각한 단순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의 업적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음. 자, 에라스무스의 업적을 이제 보면 일단은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그리스어 된 신약 성경을 있잖아요. 번역을 해요. 음, 읽고 번역을 하는데 뭘로 이제 번역하면 라틴어로 번역해. 그러니까 종전에 불가타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라틴어 성경판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종전에 불가타의 오역을 시정하죠.
그 형식은 이제 뭐냐면 그리스 원문이 있고 그리스 원문을 그대로 실어놓은 채 그 밑에다가 어, 해석을 다는 거야, 라틴어로.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예전에 그 자국어 성경이 있긴 있었어요. 위클프 같은 사람들 영어판 성경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타를 기본으로 한 거지 그리스를 어떤 신약 성경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중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성경판을 라틴어로 번역한 걸 다시 라틴어로 이렇게 그 자국어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불가타를 번역하다 보니까 오역 그 자체를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원판을 가지고 라틴어로 다시 재번역을 하고 이거 원판을 가지고 이 라틴어를 보고 자국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국어 어떤 그 뭐냐면 성경의 번역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06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게 우신예찬이라는 소설책을 썼죠.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 타락과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은 우신, 이는 우신의 입으로 빌렸던 그 우신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누트에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누트에게 영향을 주고 누트도 한때는 에라스무스와 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언제 이제 결별을 했어.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루트도 처음에는 에라스무스처럼 카톨릭을 안 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그 카톨릭 벗어나서 새로운 루트 교단은 종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뭐냐면 자유의지 논쟁이 표출되죠. 이런 것들이 대립이 요게 11년 2차 기출문제 나와요. 에라스무스는 여존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뉴턴은 자유이주론을 주장하죠. 제가 똑바로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존론이라는 것은 이제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 자유주의론은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원식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아우구스 부르크 철학 있죠? 아우구스 트누스 철학 있죠? 예, 아우구스 트누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 여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죄를 이제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가 남아 있다. 여존론이야. 예. 그게 왜 남아 있냐? 스콜라 철학에 따르면 어, 신의 의지가 있지만 인간의 의지도 동시에 있죠. 이성도. 이건 입각해서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거고. 근데 이제 뉴턴의 이제 잠깐만. 제가 잘못 말했네. 네, 계속 뉴턴의 자유주의는 아니냐? 뉴턴가 노예주의론이죠. 예. 자유주의는 논쟁이 아니라 노예주의인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그 노예주의론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루터가 이제 뭐냐면 얘기하기는 에더슨은 자유주의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루터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의지는 사라졌다. 이성은 사라졌다. 그래서 신의 의지에 종속됐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스콜라 철학하고 반하는 거죠. 반대된 의견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원식 기독교 철학 그 을 바탕으로 한 거죠. 아우구스투스누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의지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타고난 그리스어 지식을 구사하여 학구적이고 그리스어판의 신약성경을 출판하고 라틴어로 주석을 달았다. 한편 그는 우신예천을 통해서 예리한 관찰력과 비판으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과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했죠. 그러나 오데스무스는 루터같이 종교개혁가가 아니었으며 이단과 종파의 분파 활동에 반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이 자유의지 논쟁이죠. 예, 그런 것들. 그는 철저한 세계시민으로서 유독 각처에
편령한 끝에 바젤에서 마지막 거주 삼았다. 그 약 2,500통에 달하는 현존하는 그의 사안은 당시 학자나 지식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군주, 제후, 교황 그리고 누토 등과 나는 훌륭한 라틴어 서원이었으며 그가 유럽의 지적, 종교적 활력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오신일장과 관련돼 갖고 그 교과서에 있어요. 요 사료가. 그래서 비상교과서 잠깐 펴볼까요? 비상교과서 122페이지 펴보세요. 자, 우신예천 관련된 내용 있죠? 사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을 베드로와 바울에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을 즐거움만 찾는다. 베드로와 바울에 맡긴다는 뭐야? 일은 안 하고 예전에 베드로와 바울 일은 팔아먹고 그것만 내세우면서 자신의 그 뭐냐면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건의만 내세우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어리석은 신이란 뜻이죠. 덕분에 무한 생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다름없는 하전 교회 의식을 통해서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며 충분히 그리스도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에라스무스 우신예천에서 이제 그 주장을 20절 이내 요약해 보시오. 교황은 교회를 통해서 허식과 호화로움을 쫓는다. 네,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북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이거와 이걸 통해서 토마스 모와 유토피아는 좀 이따 읽을 텐데 부조한 현실 사회와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 타락을 비판했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사회적 토대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토피아를 쓴 걸 이제 보기 전에 그 토마스 모를 보기 전에 잠깐 중간에 그 노이니아 멜랭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독일 출신이야.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이때 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고전이죠. 원시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 그리스밖에 없은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톨릭의 어떤 수탈을 많이 당했잖아요. 교황의 수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교황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 자,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직관적으로 종교개혁과 관련을 맺으면서 맺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뭐 루트의 친구였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에라스무스와 가까웠던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모어야. 토마스 모어. 자, 이 모어는 그 영국의 이제 또 법관이었죠. 실제 관리였고. 근데 이혼 그 헨리 팔스가 이혼 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로마 교회부터 영국 교회 독립성을 창설하지 않는 탓으로 런던 탑에서 처형됐어.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토마스 모어도 그 에라스무스와 달리 에라스무스 똑같이 그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거야.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는 당시 크게 번해가고 있는 영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특히 영국 사회에서 이제 그 당시 뭐가 있었냐 제1차 잉크로즈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잉크로즈 운동을 비판했죠. 그 유토피아에서 그래갖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가장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에 있는 내용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그 1차 잉크로즈 운동을 비판했던 내용들이야.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있고 하여튼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로 이제 그렸다. 유토피아는 말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장소야. 그러니까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사회를 모살한 거죠. 근데 그 이상적인 사회를 모사하면서 현실도 비판을 했어. 예. 자, 무허가 공상한 이상적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부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성을 추구하는 공상적 사회로서 이론적 밑받침은 체계가 없지만 사회주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상적 사회주의의 어떤 선구적 작품으로서 그 뭐냐면
그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 서총이 있고요. 서총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 스파르타를 이제 일종의 최상의 어떤 정치 체제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다. 총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게. 그래서 이제 그의 이상적인 사회 정당성이나 타당성보다 그 당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북유럽의 인문주의가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그 사회를 제시하는 데까지 이뤘다는 점을 더욱 주목된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거 이제 보기 전에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데 요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유토피아 토마스 모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북유럽의 그 북서유럽의 르네상스의 뿌리가 이 서강대 몇 페이지냐면 그 앞에서 읽었던 이게 216페이지인가? 네, 216페이지네. 216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서유럽의 그 르네상스가 뿌리가 이탈리아에 있긴 했지만 북서유럽의 인문주의는 이탈리아 인문주의 단순히 복사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서유럽의 북유럽의 각국의 상황이 이탈리아 사뭇 달랐고 따라서 북유럽 인문주의자들도 고전적 인문주의자를 각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자, 무엇보다도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인문주의자 슬로건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작가의 이교적인 교존 작품이 아니라 성경 연구에 적용됐죠. 추구하는 고전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발전했던 고전 연구의 역사적 문헌학적 비판 방식을 당시 통용했던 아테네 성경층 불가타 성격에 적용하면서 그리스와 시골리의 학습을 기초로 성경 원전 연구를 관심을 돌렸다. 그러니까 불가타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지. 뭘 통해 원전을 연구하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초기에 기독교 정신을 복귀하고자 그 촉구함으로써 당대 종교사를 비판한 모습까지 그렸는데 그래서 북서를 유럽에 출현한 이런 독특한 성격의 인문주의를 가리켜 기독교 인문주의 또는 성경적 인문주의라고 한다. 자, 이 기독교 인문주의, 성경적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무스죠.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서 그걸 표현됐는데 그는 우신예찬에서 같이 타고난 풍자설을 통해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를 통렬하게 비판하였고 1516년에 라틴어 번역의 주소가 갖춘 그리스어판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자,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폐해를 혹독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 대치하는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은요. 예. 그 대표적인 루터를 반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때문에 자유의지 논쟁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 평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믿었다고 점에서 이상주의 명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서 개혁 이런 걸 고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한편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하고 친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병폐를 또렷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한 영국 사회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생산물 공동으로 나눠 가진 이상을 모색하면서 공상적 사회주의 이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어떤 그 작품의 의의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 이념 제시했다는 건 서기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서기를 이제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 특징은 각국의 국민 문화가 이제 삭제했다는 거야. 네, 여기 국민 문화. 국민 문화는 뭐냐? 예전에는 제 작품을 쓸 때 저 라틴어를 썼죠. 라틴어를 썼는데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속어를 써야 돼. 속어 문학이 발전됐어. 속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착어, 토속어를 얘기하죠. 영국 같은 경우 영어고, 프랑스는 불어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속어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속어 문학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토착적 정통과 새로운 형태의 종합이 돼. 그래서 종전의 르네상스의 정신과 그 지역에 맞는 토착적인 어떤 정통들이 결합이 됐다.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서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의 개별주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음. 그래서 이런 문화의 개별주의 형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 아래 강력한 왕권 아래 나부의 어떤 세속주의와 몽테르 회의주의, 성서 연구 이런 것도 일어났고, 네덜란드 같은 카톨릭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과 연결돼서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후모니즘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적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영국 같은 사회혁신을 목표한 실제 문제 연구가 있고, 그다음 스페인은 사회개혁적 성격을 띠면서 시곡이나 문학 작품에 업적을 남겼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제가 이제 각기 이제 앞에 그 서양사 그 심화 과정에 적어놨어요. 예, 여기 정리를 제가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개별주의 형상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참조하세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서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나블레는 가우강티아와 판타그레에 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부자의 탐욕, 여행과 모험을 이야기하면서 재치 있는 당대 사회를 풍자했으며, 작품 중에 나오는 탤런트 스타운의 그 포 제시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경고는 자유분방한 르네상스 교육 생활 신조를 표현한 것이다. 자, 요그 가르강티아와 이제 그 관련된 작품들 있죠. 그래서 이 가르강티아 판타그레는 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 생활 신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서양 교육사에서는 요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형식에 뭐 묶이지 않는 자유주의 교육관, 자유주의 교육관을 표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블레보다 좀 늦게 이제 이렇게 몽테누인데, 이 몽테누가 쓴 게 이제 수상욕이죠. 수상욕. 예. 그래서 건전한 회의주의와 관용주의를 입각한 가벼운 필치지만 모든 사물의 예지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뭐 시험 문제는 이건 안 나오겠고, 몽테누의 수상론 쪽만 외워주세요. 자, 영국에서는 총수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문화 섹스피어가 나타나죠. 이 섹스피어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대 사람이고, 되게 그 시기는 이제 그 어느 시기가 겹치냐면 그 당시 이제 뭐랄까 엘리자스 여왕 때 그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 섹스피어는 언어의 천재이며 무궁무진한 말의 보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썼던 이런 그 언어들이 영국 표준어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는 헬립이나 오데도, 메바드 같은 로미오 줄리엣 같은 수많은 시곡에 명작을 남겼다. 자, 거의 같은 시기에 에스파냐 세르반테스가 있어요. 세르반테스는 여러분들 돈키호테도 유명하죠. 돈키호테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은 중세 기사 시대를 동경하는 시대착오인 주인공 돈키호테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편견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사회 비판을 담는 동시에 사색적인 내성적 헬린과 대조적인 낙천적인 그 행동적인 인간형을 그렸다는 모습이 있다. 네, 평가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서강자에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소고문학과 관련된. 자, 르네상스 시대 각국의 소고문학 작품들이 등장했고, 이 국민문학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중세 토착적 전통을 상당히 부분적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중세의 특징을 고전 고대로 부터 유대한 주제, 형식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인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자, 예컨대 라보넬 가로강티의 팡타고네는 고대의 모범에 대한 존경과 스콜라 학문에 대한 경멸 같은 인문주의 영향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섹스피어는 헬리는 여러 시국 작품에서 고전 고대의 역사, 신화 및 언어적 기법과
기법이 자유제도로 구사된 점은 인문주의 영국 문화의 핵심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미술을 볼게요. 그 북유럽 르네상스의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되게 시민과 농민을 소재로 하는 게 많아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되게 이제 귀족적 소재들이 많죠. 근데 거기에 많이 탈피돼 있어. 네. 그리고 종교적 소재도 있지만 더 많은 게 서민들 일상생활들 많이 보잖아요. 자, 이런 특징들이 보인 게 뭐냐면 이 그 그림을 소비하고 구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이제 등장했던 이제 시민 계층들이죠. 근데 요때 시민 계층은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처럼 뭐 돈이 되게 많은 그렇게 대부자 출신들 아니면 권력가들 뭐 그런 의미의 그 시민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중소 시민들 있죠. 일반민들 얘기해요. 대중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뭐냐면 소비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규모 서민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시민들의 일상과 농민의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다성 같은 수많은 천재들이 종횡무지고 하역했던 호화로운 이탈리아에 비해서 질과 양이 있어 훨씬 빈약했다. 예. 그래서 볼만 하가우스는 프랑스로 반 아이크 형제가 있고, 그 독일에서는 홀바인, 디러, 브루겐, 에스파냐 발락스케스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띈 것은 딜로와 브루겐이다. 딜로는 이탈리아 유학에서 헤어의 기법을 배웠으나 그 학풍은 독일적인 신비주의에 가득 찬 독자적인 거고요. 이건 문화의 개별화 현상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브루겟의 마을의 풍습을 생생하게 모사했고 농민과 민중의 생활을 그림으로써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궁중적인 르네상스의 미술에 있어 특이한 독보적인 존재였다. 자, 그래서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대개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좀 궁중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많이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있는데 뭐 미술 작품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예.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림을 신었는지 모르네. 제가 그림을 뺐다. 예. 아쉽게도 요 정도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서양사 강의 보면 이제 이 대중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자, 이탈리아만큼 찬란하지 못했지만 종교적이고 서민적 분위기와 사실적 묘사가 돋보였고, 알베르트 디너는 대표된 북서 유럽의 화가들은 학자나 궁왕, 종교개혁가 등 명사만이 아니라 거친 손이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신앙심 어린 얼굴을 간직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도 즐겨 그렸다. 예. 그리고 1353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네덜란드 바나이크 형제 금의 특징에 관련된 내용인데, 15세기 저지대 지역의 미술은 부유한 브루그르 지방의 시민이나 제후대 후원을 얻어 성장했다. 주제는 정통적 주제 외에도 농촌이나 도심의 생활, 간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다. 저지대 미술은 바이든이나 메린 등을 거쳐서 16세기 때 브루게르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 예,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이 에이크라는 인물이에요. 여기 서기에는 없었죠? 음, 네. 자, 이 에이크는 이제 유아 기법을 이제 뭐 개발했어요. 유아 기법을. 그다음에 엘그로 에이크는 이제 베니아 그 아까쯤에 설명한 베네치아파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고 깊은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고 종교화를 제작했다. 그래서 스페인화파의 호실을 이뤘다. 이 내용도 서양사 강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아까쯤 했던 이제 알프스 이북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하면 차이를 또 한 번, 두 번을 정리를 해볼게요. 또 앞에서 좀 정리를 했지만, 자, 알프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세속적 인문주의예요. 예. 그리스 로마의 원전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또 알프스 이북은 그리스교적 인문주의로서 시부야 헬라와 같은 그런 성서를 연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특징은 심리적이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친미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이고 교회 도시국가의 참주들이 후원을 했고
일부 지식계층 사이에만 전파된 반면에 사회 종교적 성격이 강하고요. 알프스 이브 그 종교개혁은 나중에 종교개혁과 관련됐죠. 그래서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사실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절대군주의 후원을 받았지만 또 뭐냐면 그 대중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대중적 성격을. 강권의 독서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화의 항유폭이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바탕엔 인쇄술 발달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계를 이제 넘어가면 르네상스 3대 발명품이 나와요. 그래서 르네상스 3대 발명품으로서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하약, 나침판,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이렇게 이제 들고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약과 나침판은 르네상스 시기 때 개발한 건 아니에요.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거를 어, 왜냐면 이용한 거죠. 이용하고 개량한 거고 활판 인쇄술만이 약간 이제 뭐 르네상스 시기 때 오리지널 이제 뭐냐면 그 발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하약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공공기사 몰락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이나 신항로 발전에 큰 공을 하죠. 원거리 항해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활판 인쇄를 시작한 인쇄혁명을 통해서 15세기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적이 널리 보급됐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다국어 서적들이 막 출판돼. 그래서 예전엔 지식을 일반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근대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 후에 이제 또 종교 개혁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야,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지동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 3대 그 발명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사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발명품과 그 영양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과 과학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르네상스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제약 속에 싹트기 시작한 자유로운 탐구 정신은 그 이른바 르네상스 3대 발명품을 낳게 되고 근대과학의 초석을 놓았다. 자, 중국에서 발명되어 이게 이제 하약이죠. 예, 우리 하약은 중국에서 발명됐잖아요. 중국에 발명된 2, 3세기 통해서 유럽에 전해진 하약은 개량이 거듭한 끝에 15세기 초에 실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자, 화기와 대포의 사용은 공공기사대 무용지물로 만들어 몰락시키는데 큰 목을 했으며 봉건적인 성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침반 관련된 내용이죠. 원양하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에 팽창을 가져오게 된 나침반 역시 그 중국의 기원이라고 했으며 기원의 개량이 거듭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이제 참된 그 오리지널 발명품이 할판 인쇄술이야. 할판 인쇄술은 중국에도 있었지만 중국의 할판 인쇄술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중국의 할판 인쇄술은 상관없이 그 발명자 구텐베르크가 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다음에 1440년에 나인란드 지역에선 할자가 만들어진 건 거의 틀림없다. 뭐 다른 의견 제시하고 있고 할판 인쇄술이 가능했던 건 중국에서는 종이에요. 예전에는 그 서양인들이 양피지를 사용했잖아요. 원래 파피루스를 먼저 사용했죠. 고대 시대 때.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피루스 잎을 쪼개가지고 붙여서 말리는 게 그 만드는 게 파피루스인데 이게 가볍고 좋아요. 거의 종이랑 비슷한데 종이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페이퍼라는 말 있죠? 종이란 말이 파피루스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A4 용지를 이제 나누는 것도 이 파피루스를 쪼갤 때 그 A4 형식으로 이제 나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쪼개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이집트가 이제 뭐냐면 유럽하고 이제 교류가 끊어지니까 노마제국을 쇠퇴하면서
파피루스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양피지를 사용한 거예요. 양피지. 근데 양피지는 되게 무겁고 뭐랄까 쓰기도 어렵고 그 비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대중에 크게 뭐냐 공헌 안 되고 인쇄를 해도 이 양피지 위에서 인쇄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23세기 부터 종이가 들어오면서 인쇄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식의 확산에 큰 영향을 줬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종이가 그 이전에 필사로 사용했던 양가죽보다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되고 목판이나 동판을 만들어 동일한 그림을 여러 장 복사하는 기술이 발달된 결과였다. 자, 일단 화폐 인쇄수가 발명되자 널리 퍼지고 1500년경에 이탈리아에서만 해도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수가 73세 상계수가 되었다. 자, 이 발명의 보고로 종래 필사본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고전의 권위 있는 판본과 서적들이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지며 이건 지식의 정보와 신속한 정보의 보급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결과죠. 거기에 플러스 시킨 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종교개혁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위크리프나 후스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네. 근데 위크리프 후스를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는 일부 엘리트 계층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후스 전쟁이 일어나고 막 거기에 추종자가 생기고 한 것처럼 했지만 일부 엘리트 계층들만 이제 영향. 그리고 그 엘리트 계층에서 이제 노랜드 같이 하층 계층도 약간 영향을 줬지만 그냥 교회 입장 올 때는 그냥 영향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큰 도화지 위에 점 몇 개만 찍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개혁이 그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영향력이 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 개혁을 자기 사상을 알려주면 뭔가 전파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파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할자 인쇄술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널리 전파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사상들이.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전파됐어. 그런데 뉴턴과 칼뱅은 좀 다르죠. 이 뉴턴과 칼뱅은 이미 할판 인쇄수가 인쇄도 보급되고 많은 책들이 그걸 통해서 뭐냐면 또 대량으로 출판되고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뭐 95개조 방방공이 이제 공포됐잖아요. 근데 그걸 루터에서 막 그 주변의 사람들만 그 지역 사람들만 알았으면 그냥 이것도 예전에 위크리프나 후스처럼 그냥 교황의 입장 올 때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야. 네. 그럼 지옥번이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예전에 위크리프와 후스처럼 2단어 취급하고 잡아내서 하향시키고 그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그 95개조 방명문이 확대되면서 일반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야. 네. 글만 좀 읽으면 독일어만 읽으면 다 알아. 남녀노소 알고 있고 더 이상 그 뉴토 하나 잡아서 입 맞고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뉴트와 칼빈부터 종교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한 거 뭐냐? 그 위크와 후스와 달리 그 뭐냐면 뉴트와 칼빈은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그의 사상들이 일반 대중들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요 이것 때문에 이 시점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기라고 얘기한 거죠. 사회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클파 후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뭐냐면 칼판 인쇄수 같은 것들이 발명되지 못했고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확산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사상이.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서양사 강좌에 나와요. 예.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 또한 중세 말에 노조 베이컨 등이 신원과학을 주장한 예도 있었지만 과학의 발달은 억제하는 종교적 제약이 컸고 르네상스 시기에 고대의 건의 또한 새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면서 르네상스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은 근대 과학의 초석을 놓이게 되었고 그 좋은 예가 해부학의 바살리우스죠. 예. 해부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발전됐다고 했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살리우스는 1543년에 출판된 인체 구조론에서 고대 유학의 권위 있는 갈라노스의 견해를 많이 답습하긴 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비판 내용인데 뭐 이런 것도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17세기 과학혁명을 준비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태양 중심설 주장인데 이건 지동설이죠. 예전에는 청동설을 주장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근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어. 거꾸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당연히 당연한 소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면 이 청동설은 누가 후원을 해줘요? 교황이 후원했어. 요 말이 이제 맞거든. 왜냐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지구 중심설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태양이 돈다니까 이건 창세기도 맞는 거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먼저 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과 달을 만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봐야지.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황이 지구에 딱 중심이 있어갖고 온 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포괄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때도 요게 이제 청동설이 딱 맞는 거야. 근데 지동설을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에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잖아. 그럼 그 행성에 있는 교황은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말이 좀 약간 좀 거짓말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그 지동설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교황이나 교회는 이걸 탄압하려고 했죠. 자, 하여튼 읽어볼게요. 그래서 독일계 폴란드인이었던 코페르니쿠스는 파두아를 비롯한 이탈리아에서 여러 대학의 의학과 법률을 배우고 단지 근처에 교회 성직자로 30년 동안 보냈으나 그의 뜻과 업적은 수학과 천문학이었다. 수학하고 천문학은 서로 연결되는 걸 아시고 계시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자 왜냐면 천문학을 이제 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필요해. 자 그는 그 중세 교회를 위해서 공인되고 있던 포톨로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서의 이름을 품고 1520년 지동서에 관한 이론을 세웠으나 당시에는 여건을 감안하면 이를 정식 공표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거 괜히 공표했다가 마녀사냥을 올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 예, 종교 재판을 받아서 이단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기 1년 전에 지동설에 관한 그의 이론을 출판할 결심을 한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전에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저서를 심의하게 본 것은 그 임종에 가까운 천체 회전에 관하여 이걸. 그래서 그의 저서는 천체 운행에 대한 확률적 이론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인데 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하여튼 뭐 그 관련된 내용을 옳다 그러다 식으로 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예.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만 했어. 소개는. 근데 지동설 소개했다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예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으니까. 예. 자, 그랬던 지동설을 주장해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냐 청동설 믿고 있고 그 사람이 또 이론적 결함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행성의 주기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초창기 때 그 구상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발전시키는 갈릴레오죠. 이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 가설을 새로운 발명품인 만원경을 통해서 그 뭐냐면 그 설명했죠. 그때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이제 관찰해요. 그래서 목성이 있으면 목성에 여러 위성들이 있죠. 한 3, 40개 된다고 하는데 목성의 위성 중에 큰 것이 4개를 발견해. 예. 그래서 이거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목성의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목성의 행성이 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지구가 이제 달도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증하고 또 나가서 케플러는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야? 뉴턴이죠. 뉴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이게 다 과학혁명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과학혁명에 할 때 이때 이제 뭐냐면 지동서 바뀔 때 그의 어떤 구상을 줬던 인물이 코페르니쿠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그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그 또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죠. 어떤 A에서 B로 이렇게 때 파라다임 전환을 할 때 시각의 전환을 이룰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전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경험이 있었고 그의 지동설이 확립되려면 17세기 때 과학혁명을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지리상의 발견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